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토크라운지에서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센터장님 모시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 시점의 시장의 방향성들과 그리고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시장의 포인트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 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는 연구위원님이셨는데 네. 이번에 이제 센터장으로 임명이 네. 되셨습니다. 네. 센터장 업무를 맡으시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의 부담감이 조금 더 많이 늦으셨을 것 같은데 맡으신 소회와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비스 최윤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센터장 되고 나서는 조금 바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비슷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 임명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오늘 또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한 보고서들 내용들 중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ETF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떤 현안들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지닌 의미를 이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의 관점에서 그리고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많은 보도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일단 SEC가 승인한 거는 19B4라는 폼이고 네. 이걸 이제 승인하면서 지금 슬라이드에 아마 SEC가 그 승인 당시에 낸 입장문 같은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거기를 이제 보시면 제가 표시해드린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상품 기반 신탁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 이 ETF의 기반 자산, 그러니까 이더를 커머디티, 상품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SEC가 오케이를 해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그럼 이더 관할이 결국 CFTC가 되는 거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는 약간 불확실성이 있는 게 거기 그 전에 이제 S1 그러니까 발행사들이 내야 되는 S1 우리나라의 증권신고서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 S1을 수정할 때 SEC가 뭐라 그러냐면 원래는 발행사들이 이 ETF를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결국에 담보금 같은 걸로 이더를 얘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 이더를 우리가 또 스테이킹해서 그걸로 나오는 보상을 투자자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쵸. 그런데 이 부분을 빼라고 그래요, SEC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상품 기반 신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스테이킹이 빠진 이더에 대해서만 상품이라고 한 부분에서 오케이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스테이킹을 포함한 원래 이더에 대한 관할권이라던가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봤을 때 투자자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뭔가 이더리움이 어떤 증권성에 대한 이슈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도 괜찮은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미 19B4라는 폼에 SEC가 Commodity Based Trust Shares라고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한 부분이 앞으로 뭐 지금 솔라나라거나 에이다라거나 이더 등 뭐 여러 가지 몇 개 자산에 대해서 지금 거래소랑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증권성 소송에 있어서도 SEC가 아마 불리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의견은 이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에 대해서만 그런 그렇죠. 거고 S1에서 빼라는 그 문서도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이더, 뭐 스테이킹이 있는 다른 자산들에 대한 증권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의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네. 부분들인데 자 그렇게 봤을 때 우선은 그래도 이더리움이 가장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S1 신청서가 이제 승인이 언제 될 것인가 네. 그 지점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센터장님은 승인 시점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통 시장에서 한 몇 주에서 몇 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먼저 S1 승인은 뭐고 19B4 폼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몇 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19B4는 거래소
내서 승인을 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 거래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 19B4는 지금 슬라이드에서도 그 두 폼의 차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거래소에서 내는 19B4 같은 경우는 이 상품 출시로 인한 시장 영향, 예컨대 트레이딩 룰 같은 어떤 전반적인 거를 이제 써서 규칙 변경에 대해서 어떤 승인을 받는 거라면, S1 같은 경우는 발행사가 내서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 예컨대 number of shares나 뭐 price range 이런 거를 다 써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왜 이 차이가 별로 두각이 안 됐냐 하면은, 이때는 이 두 개가 병행돼서 지원됐었기 그쵸. 때문에 이게 그 당시만 해도 S1 수정을 하랬더라, 뭐 19B4를 수정하랬더라 이런 뉴스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더 현물 ETF 같은 경우는 19B4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었지만 S1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수정 제출을 한 게 기관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1 수정에 대해서는 19B4에 비해서 굉장히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아무래도 S1에 있어서는 조금 SEC랑 주거니 받거니 이제 수정해라, 뭐 재제출하고 이런 과정이 몇 번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오늘인지 어제 새벽에 SEC가 이 S1 폼을 모든 발행사가 수정해서 퍼스트 드래프트를 내라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S1 수정이나 어떤 의견 교류는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19B4에 비해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은, 그때 막 19B4도 그렇고 S1도 그렇고 막 수정해서 주거니 네. 받거니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했던 게 막 트위터나 이런 데서 계속 많이 전해지고 했었는데, S1 같은 경우는 어쨌든 19B4가 통과가 됐으니까 그것도 거절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제가 이거 사례는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이게 보통은 S1이랑 19B4랑 한쪽, 그러니까 19B4를 승인했다고 그래가지고 S1을 꼭 승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S1을 거절할 거다 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정해서 뭔가 재제출하고 이런 의사 교류 과정이 쭉 있을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승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뭐 19B4는 됐는데 S1 뭐 승인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사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 그렇게 많이들 이제 국내에서는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이제 둘은 뭐 같은 SEC라고 해도 관할 부서가 완전히 다르고 그쵸. 서로 이제 별개의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긴 하는데, 그럼에도 19B4가 승인이 됐으니까 S1을 승인 지연을 시켜도 이걸 리젝을 하진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좀 지배적이었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승인에 진짜 몇 달까지 걸린다, 뭐 7, 8월이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말씀해주신 그런 불확실성 요소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승인을 만약에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센터장님도 대략 그 정도 시기로 보시나요? 저도 한 맥스 몇 개월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1이 만약에 이제 신청이 이제 승인이 됐을 때 그 후에 어떤 움직임들을 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또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때 한번 좀 당해본 네. 전력이 있다 보니까 승인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GBTC처럼 이 이더리움 그레이스케일 펀드가 유출을 많이 이제 당하게 되면서 뭔가 가격에 하방 압력을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1이 승인되기 전까지의 움직임, 그리고 S1이 승인된 이후의 움직임, 이더리움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 같으신가요? 이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승인 전에 19B4를 SEC가 수정해서 내라고 했더라 라는 소식이 딱 들리면서 ETH 이 상품의 디스카운트 폭이 굉장히 축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금방 현물로 전환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디스카운트된 가격으로 좀 이제 매수를 하려는 요인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SEC 승인 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슬라이드에 그 펀드 디스크립션이 나오고 있을 텐데, 수수료가 2.5%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높은 다른 펀드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라서 승인 이후에는 아무래도 기관들이 조금 비슷하지만 수수료가 그래도 좀 낮은 펀드로 조금 그러니까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로 해서 GBTC 때처럼 조금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금 규모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15에서 2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BTC 현물 ETF에서 보는 자금 흐름에 뭐 15에서 25%까지 매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신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도 그렇지만 말씀드렸던 스테이킹이 빠진 부분, 그러니까 상품 특성 때문에 그리고 스테이킹이 빠졌지만 원래는 이게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자체적인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피델리티인가 S1의 수정본을 제출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ETF 관련 이더의 스테이킹은 완전히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더 현물 ETF에 대한 효과가 좀 적다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는 부분은 어찌됐건 어떤 가상자산에 의해서 호재는 맞고 BTC랑 마찬가지로 2, 3년에 걸쳐서 이게 유통 채널에 온보딩 할 거다. 이제 같은 논리로 본다면 이더에는 분명히 호재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도 이제 많은 또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비교했을 때는 성과가 비트코인 대비로는 상당히 적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오늘 또 JP모건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님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들인가요? 이게 아무래도 그건 맞을 것 같은데 일단은 스테이킹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테이킹이 아무래도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ETF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직접 보유하시는 경우에 비해서 온체인 유틸리티에 뭔가 이렇게 참여를 못한다는 의미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ETF가 완전히 흐름이 뭔가 저조할 것이다 이거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떤 절대적인 수치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적지 않을까. 그런데 어찌됐건 이더리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해서 어떤 기관이 편입할 수 있는 수단이 제공이 된다는 점은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이런 궁금증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이번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관련 조항이 빠진 거는 되게 중요한 이슈인 거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ETF의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ETF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산운용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스테이킹 보상을 준다는 의미는 결국에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택서블 인컴이 생긴다는 건데 그게 일단 기회비용으로 잡힌다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게 스테이킹이 빠져서 뭔가 빠진 상품에 대해서만 승인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 나중에 다른 알트코인 기반 ETF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파이널 S1 폼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지금 현재는 알기는 어렵지만 스테이킹이 빠진 거는 확실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익성 측면이랄까 ETF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그러면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이 지금은 빠져 있지만 뭐 스테이킹을 갖다 다시 추가할 수 있다라는 뭐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향후에는 다시 뭐 추가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좀 힘들다고 보시나요? 이게 제 판단으로는 스테이킹 관련 어떤 증권성에 대한 이견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테이킹 있는 자산을 만약에 법원이든 SEC에서 증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미등록 증권이 되는 거니까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FIT21에도 뭐 여러 가지 예컨대 뭐 초기에 투자 계약으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2차 시장 거래를 좀 용인하는 그러니까 승인해주는 어떤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FIT21도 뭐 중요한 팩터일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 증권성에 대해서 스테이킹 해주는 자산에 대한 어떤 증권성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만 좀
앞으로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 어째 더 근원적인 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고 결국은 이게 법적으로 규제안적으로 했을 때 스테이킹이 증권성 요소가 없는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야지 네. 그때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만약에 되더라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스테이킹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도 있고 그 다음에 FIT 21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상원 통과를 하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든이 뭔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는 상원이 통과된 다음에 10일 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이슈, 소송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더리움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사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꽤 오래 전이죠. 한 몇 달 전인지는 제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이더리움 적정 가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게 언론사에서도 굉장히 많이 좀 네. 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황에서 그 얘기를 좀 다루고 했었는데 먼저 그 코비 리서치에서 분석한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여쭤보고 그 보고서에서 이더리움만이 가지는 어떤 고유한 가치에 대한 설명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 고유한 가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3년에 아무래도 뭐 다른 자산에 비해서 이더리움 가치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지지부진 한 해를 보냈다면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 이더리움은 아무래도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레이어 2를 잘 구축을 했고 그리고 브릿지 TVL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릿지 TVL이라는 거는 결국에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어떤 자산 가치의 총합 네. 그러니까 어떤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상승세를 치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 이런 롤업이라던가 이런 L2의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절감이 돼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다른 어떤 번역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어떤 방향성과는 달리 네트워크가 가지는 고유 가치가 있다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의 고유 가치.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네트워크의 고유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현금 흐름 할인법,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어쨌든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어떤 적정 가치들을 좀 창출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라든지 이더리움은 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정형화된, 그러니까 공인된 방식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정 가치를 평가하기가 힘든데, 이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의 가치를 평가할 때 사용한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DCF가 현금 흐름 할인법을 썼고 네. 그런데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뭐 성장률 같은 걸 매겨서 미래 현금 흐름을 우리가 한번 예측해 보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서 현재 가치로 가져오는 거. 그거를 이제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들으신 분들께서는 그러면 이더리움의 현금 흐름이 뭐냐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네트워크 수수료 그리고 하나는 스테이킹으로 발생하는 어떤 신규 발행 인센티브 이 두 개를 합쳐서 적정 가치를 매겼고 그래서 적정 가치는 저희가 9,412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이제 한화로 환산했을 때는 대략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그 정도가 실제 지금 이더리움의 적정 가치다라고 네. 보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 시점 가격은 적정 가치에서는 거리가 꽤 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적정 가치를 9,412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어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식이나 채권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가치를 평가해 보자라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아마 또 계산을 해보면은 조금 더 높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어요. 지금은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할인율이나 뭐 연구 성장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고서에 보시면 뭐 불 케이스, 베어 케이스 해서 조금 더 여러 레인지를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연구 성장률이랑 할인율 어떤 한 숫자로 했을 때는 뭐 9,412가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약간 이게 스테이킹 지금 이더 현물 ETF 승인에 따른 어떤 이더의 가격을 이제 매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한 8,000, 9,000 이 정도도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요 결과들을 좀 문서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요. 어떻게 계산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리서치 보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레이어 2가 이더리움의 어떤 호재에 의해서 같이 좀 상승을 하면 좋은데 사실 좀 아직까지는 기대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네.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원인들을 좀 찾아가는 과정에서 먼저 이더리움과 레이어 2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고서에서는 독보적인 레이어 2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롤업 생태계, 그러니까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 2의 어떤 장점이랄까 강점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레이어 2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 어떤 롤업 중심 로드맵을 중심으로 개발을 이루어 왔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모듈러 블록체인에 비해서 이게 L2가 조금 더 이제 성숙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브릿지 TBL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생 롤업2 솔루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일단 레이어 2가 좀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로 약간 블롭이라는 데이터 저장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롤업의 어떤 수수료가 많이 경감됐다는 점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레이어 2 생태계가 실제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더리움의 레이어 2 생태계가 상당히 다른 체인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인 것이고 굉장히 좀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수수료도 절감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트랜잭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정량적인 데이터로 다 확인이 되고 있고 거기다 TVL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가 가시적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혹자들은 또 이런 궁금증이 이제 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가격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안 오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레이어 2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상승할 때 이 해당 레이어 2의 이 토큰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이나 요인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생태계가 발전하면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많은 사용자가 이용을 하고 디앱 같은 것들이 수요가 충분히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좀 빠르고 저렴한 롤업을 좀 활용해 보자는 유인이라거나 아니면 L2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관성을 봤을 때 L2 생태계의 어떤 거버넌스 토큰 이런 부분들은 가치가 이제 아무래도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각 변동이 많습니다. 가령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이 그동안에는 TVL, 롤업 TVL 상위권을 거의 독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는 블래스트나 베이스 이런 생태계들이 확장하면서 TVL을 오히려 옵티미즘을 역전을 해서 이 어떤 입지들이 더 공고화되는 어떤 움직임들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이어가 좋은 것인가 이런 많은 또 궁금증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 참고해 주셔도 좋은데 어떤 레이어 2나 레이어 2 생태계에 주목을 하고 계신가요? L2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다는 좀 요번에 이제 덴쿤 업그레이드 이따 말씀드리다고 했었는데 이게 덴쿤 업그레이드 때 EIP 4844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블롭이라는 데이터 저장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 공간이 생기니까 롤업의 수수료가 내려가는데 저희가 이제 이더리움 적정 가치 전에 그 다음에 EIP 4844를 이제 메사리에서 낸 걸 이제 번역해서 보고서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요점이 뭐냐면 결국에 아까 말씀 주셨던 베이스 같은 그러니까 이 블록을 활용할 수 있는 베이스라는 생태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거래 수수료가 인하가 돼서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애널리스트들 그러니까 메사리 소속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베이스가 수수료가 내려갔는데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행 비용이라는 게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적으로는 저보다도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베이스
생태계나 뭐 롤업에 대해서 수수료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가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그게 약간 병목 현상처럼 그래서 데이터 실행 비용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결국에 블록으로 인해서 내려간 수수료는 뭐냐 했을 때 이거는 데이터 게시 비용인 거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또 이제 어떤 병목 현상 차가 밀리듯이 네. 그러면서 데이터 어떤 실행 비용은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실행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덴쿤 업그레이드로 수수료가 낮아지긴 했지만 어떤 이거는 데이터 게시 비용 측면의 어떤 절감인 거고 앞으로 이제 어떤 병목 현상 사용자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실행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L2를 이제 주목해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 이런 상황적인 측면을 쭉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말씀하신 대로 L2가 정말 주목받는 게 각기각색으로 정말 바뀌고 그렇죠. 네. 이러한 이유는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할 방금 말씀드렸던 덴쿤 이후로 어떤 생태계에서 롤업 수수료가 좀 내려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와, 어떻게 보면 레이어2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종목이라고 그쵸. 오히려 봐야 네.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옵티미스틱 롤업, 뭐 GK 롤업으로 크게도 구분되고 있지만 또 각 프로젝트마다 구체적인 전략들도 다 차이가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뭔가 더 이제 평가를 하기에 좀 쉽지 않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레이어2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이더리움은 적정 가치 평가를 우리 주식의 DCF 모델을 갖다가 좀 차용을 해가지고 이 수수료라든지 뭐 스테이킹 비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좀 산출해 봤는데 레이어2 같은 경우도 뭐 적정 가치를 확인하거나 혹은 이게 저평가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들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런 말씀을 들으냐면 결국에 펀더멘탈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요인들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말 목적성, 그러니까 베이스 레이어에 비해서 트랜잭션을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고 또 사용자 기반은 어느 정도 되고 어떤 프로젝트가 이 L2 솔루션을 기반으로 뭐 운영이 되고 있는가 구축이 되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라고 그러나 저평가, 고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적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전문가 분의 말씀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자산의 어떤 형태로서의 어떤 그런 가치평가 모델보다는 조금 더 레이어2 같은 경우는 네. 더 심도 깊게 뭐 어떤 펀더멘탈들을 더 많이 네, 들여다봐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2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짚어보고 싶은데, 자, 우선은 이제 솔라나가 작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보다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약간은 뭐 이더리움이 상승하면서 일시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너무나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이 둘의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많은 어떤 성장세,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솔라나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것처럼 2022년도에 FTX 사태 때문에 가격이 완전 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하고 그러면서 뭔가 또 플러스 어떤 생태계 활성 이런 게 조금 시너지를 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에 또 다른 면인 것 같아요. 이전에는 솔라나가 이제 많이 관심을 받으면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앞지를 수 있을까? 추월할 것인가? 네, 약간 이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제 대답은 시총 기준에서는 아직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좀 작은 수준이라서 이거를 이더리움을 뭔가 지금 당장 앞지를 거다. 아니면 이더리움이 기관 자금 편입으로 뭐 솔라나를 이길 거다. 이것보다는 조금 이 자체적으로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25년에 파이어댄서, 그러니까 개발자 클라이언트죠. 네. 그거를 우리가 2025년에 정식 버전을 출시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정말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솔라나가 최근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가격적으로 좀 올랐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다음 타자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그 다음은 솔라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솔라나 현물 ETF는 언제
가능성이 있느냐? 자, 다음 그거- 질문으로 그걸 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당분간은 뭐 솔라나든 뭐 다른 알트코인이든 이걸 기반으로 현물 ETF 어떤 신청 움직임은 좀 보기가 좀 그래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쵸. 왜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생각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적어도 선물 ETF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선물 ETF 승인 받고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뭔가 현물 ETF도 이제 좀 뭐 이렇게 준비도 해보고 이러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컨센서스가 없다.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테이킹이 없는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ETF 측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솔라나가 진행을 한다 추후에 그러면은 비슷한 방식으로 될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가장 근시안적으로는 스테이킹이 있는 자산들 뭐 솔라나 뭐 이더 어떤 스테이킹에 대한 어떤 증권성이 해결이 돼야지만 ETF 준비라거나 뭐 ETF에 대한 기대 뭐 그런 게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넥스트 타겟이 현물 ETF로 준비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타겟이 그 타겟 중에 이더리움 다음에 ETF가 승인이 되는 알트코인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솔라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선생님도 좀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은 리플이라고 하고 어느 분은 솔라나라고 해서 이 중에 뭐 어떤 코인이 될 거다라기보다는 선물 ETF가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CME에서 뭘 네. 먼저 승인해 주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CME가 또 어젠가 기사에서는 본인들은 계획이 또 없다고 밝히긴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또 어제 출연하신 다른 분은 그거는 내일 되면 말이 바뀔 수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조금 정황적으로 여러 가지 좀 판단을 해보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요거는 네. 다들 많이 동의하고 네, 계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레이어 1과 레이어 2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이제 떠오른 RWA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RWA에 관한 심도 깊은 보고서를 또 발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영상 아래 댓글로 달아놓을 텐데요. 우선은 이제 먼저 RWA 개념과 RWA가 가치를 지니는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RWA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 자산을 온체인화한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RWA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2017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뭐 근래까지 아직까지는 이제 주류로 자리매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2023년부터 금리가 이제 확 오르니까 어떤 국채를 토큰화한 이따 또 이것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국채를 토큰화한 RWA 프로젝트로 큰 관심을 받아오면서 이 RWA가 뭐고 그리고 블랙록이 비들이라는 펀드를 그렇죠. 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RWA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RWA 섹터도 원래부터 좀 존재했던 거지만 갑자기 수면 위로 확 올라온 거는 이 블랙락이 등판하면서 네. 이게 조금 더 이제 많이 이제 대중적으로 수용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RWA 프로젝트가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시장에 네.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요거를 좀 우리 구독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좀 분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RWA 프로젝트를 어떻게 분류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중에서 만약에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를 가장 좀 주목하는 게 좋을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그 보고서에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결국에 그 사용자한테 수익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랑 두 번째는 이용자가 그러면은 부채 포지션을 보유하느냐 아니면은 지분 포지션을 보유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보고서에서는 결국에 투자자분들의 어떤 수요나 인기를 살펴보니 아무래도 수익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특히 수익 중에서도 부채 포지션을 보유하는 RWA 프로젝트에 대한 인기가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수익
수익과 부채 부분 약간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수익이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컨대 거기서는 미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프로토콜 이런 얘기도 네네. 하고 뭐 또 에테나, 캐리 트레이드 쪽 그리고 언더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어떤 보유자한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주지만 동시에 어떤 국채를 담보로 했을 때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이라거나 뭐 아니면은 대출, 그러니까 오프체인 대출을 발행을 했을 때 이 대출에서 나오는 이자라거나 이런 어떤 수익의 흐름으로 보유자한테 오는 것을 수익을 발생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고 또 아닌 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현실 세계 자산을 그냥 토큰화해서 보유하고 그러니까 약간 보유한달까요? 아니면 토큰화된 프로젝트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거고 부채라거나 지분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릴 부채 담보형 뭐 아니면 뭐 다른 자산 담보형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어떤 흐름인지 좀 잡히는데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짚어보면은 더 많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거는 미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스테이블 코인 분야가 그래도 이제 어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메이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야가 어떤 건지와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현재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 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프로토콜은 결국에 이겁니다. 이게 미 국채를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 작동 방식은 만약에 이용자들이 어떤 현금을 예치를 하면 이 프로토콜은 이제 예치된 현금을 1대1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 그리고 이 현금을 가지고서는 미국채를 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채를 사게 되면 어떤 이자 같은, 그러니까 이자가 아니고 약간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수익을 보유자들한테 이제 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보유자들이 이제 반환하고 싶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반환하는 대신에 예치했던 현금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해당 보고서에서 메이커다오. 그러니까 메이커다오는 원체 미국채를 담보로 다이를 발행해서 이걸로 이제 수익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이 같은 거 얘기하고 있고 또 국채 담보 수익 발생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커다오를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말씀을 또 못 드렸는데 온도 파이낸스랑 마운틴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예컨대 이게 메이커다오와 다른 점은 뭐냐면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커다오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채를 담보로 하면 이거는 담보 없이 어떤 리저브 자산 리저브에서 수익을 주는 수입을 어떤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분배를 해주는 이런 프로토콜이다라고 간단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언더라이팅 프로토콜 분야를 좀 알아볼 텐데 우선 용어부터가 좀 이미 어렵습니다. 언더라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야를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익히 좀 많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또 많이 들어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는 또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 어떤 프로젝트가 현 시점에서 이 분야에서는 펀더멘탈상으로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언더라이팅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결국에 이거를 뭐 인수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는 하는데 이 언더라이팅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똑같아요. 사용자들이 예치한 자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오프체인 대출을 발행하는 아니면 보증하는 이런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자금을 이제 예치를 하면은 이걸로 대출을 발행을 하는데 사람마다 어떤 이제 뭐 신용 기준이라거나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어떤 사용자들에게 제일 적절한 어떤 위험이라 리스크라거나 보장 조건을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이제 해주는 거고 그래서 보유자들한테 어떤 대출에 따른 이자 수입을 주는 게 이런 언더라이팅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또 보고서에 따르면 이게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은행 모델이랑 그렇죠.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보고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는 센트리퓨즈, 뭐 골드핀치 그리고 메이커다오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부분은 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 이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기업들이 어떤 자산을 활용해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리고 키포인트는 또 어떤 적정 보상 수준이라거나 아니면 리스크 조건을 이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게 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앞서 이제 했던 것은 국채라면 요거는 약간은 좀 사모대출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도 괜찮나요? 그렇죠. 오프체인 대출을 발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새로운 분야들,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워낙에 좀 유명하고,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요걸 이제 보고서에서는 캐리 트레이드 분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또 요 프로젝트는 어떤 건가요? 이게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니까 아까 언더라이팅이랑 마찬가지로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캐리 트레이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이랑 선물의 어떤 가격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노리는 건데 에테나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에테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이더를 사용자가 예치를 하고 그러면 이거를 초기 담보로 USD2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 ST 이더를 가지고 프로토콜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캐리 트레이드가 현물이랑 선물 가지고 어떤 차익을 노린다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프로토콜도 현물 보유, 그러니까 ST 이더 현물 보유 포지션이랑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이걸 보유를 하니까 선물에서는 이더에 대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고 요거의 차이를 가지고 수익을 만약에 번다면 이걸 보유자한테 주는 거고 플러스 아까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스테이킹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익 또는 이제 보상을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에테나 프로토콜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캐리 트레이드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RWA의 중요한 섹터들 한 3가지 정도를 짚어봤는데 뭐 이 외에도 또 뭐 주목할 만한 분류가 또 있을까요? 이 외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일반 스테이블 코인 저희한테 너무 유명한 뭐 테더라거나 USDC도 그럴 수 있고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1대1로 패깅된 자산을 이제 보유하는 거니까 보고서에서는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현실 세계 자산 이런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자산도 사실은 RWA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인프라 쪽에서도 몇 가지 어떤 네트워크를 도식화해서 딱 보고서 초반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라고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RWA 프로젝트들 몇 가지 이제 짚어볼 텐데, 저희가 코인게코와 코인마켓캡 사이트 가가지고, RWA 카테고리를 해보면은 코인 종류가 다르게 나오는데, 코인게코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정통파 느낌. 그러니까 아예 태생적으로 우리는 RWA를 할 거야라고 한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해서 뭐 온도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센트리퓨즈나 골드핀치 이런 프로젝트들이 다 상위권에 놓여 있는데, 코인마켓캡에 가면은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메이커, 이런 프로젝트들이 먼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류가 좀 다른데 그래도 시장에서는 아발란체, 체인링크, 메이커가 RWA에서 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들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RWA로 분류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발란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자산 토큰화에 좀 적극적인 프로젝트다 해서 RWA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아발란체 재단 쪽에서도 이런 자산 토큰화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금융기관들 예컨대 시티은행이나 시티은행 JP모건 같은 경우도 아발란체의 어떤 서브넷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모펀드 토큰화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자산 토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이런 보도나 어떤 이런 소식들 때문에 아발란체가 RWA로 이제 카테고리로 좀 분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블록체인 오라클 서비스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프체인의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체인링크가 RWA에 분류가 된 것 같고 아무래도 오라클 쪽에서는 조금 굉장히 독보적인 서비스가 체인링크이다 보니 어떤 보도자료를 찾아보면 결국에 어떤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이런 굵직굵직한 거대 금융기업이랑 같이 체인링크 랩스랑 토큰화 플랫폼을 적극 개발한다고 해서 그런 이유로
체인링크도 RWA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메이커 같은 경우는 부채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다각화하는 그런 것 때문에 메이커, 다오, 아발란체, 뭐 체인링크가 RWA 카테고리에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코인에 투자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RWA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온도 파이낸스 같은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서비스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고 아발란체나 체인링크는 조금 더 이제 인프라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인프라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이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이제 프로토콜 둘 중에 어떤 거를 네네. 만약에 선택한다면 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둘 다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오늘 이제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이게 수익 작동 방식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이 수익을 굉장히 좀 생각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지속적으로 주는지 어떤 리스크 사이드는 없는지 네. 예컨대 에테나의 경우 뭐 20몇 %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에 대한 다운사이드는 없는지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초반에 어떤 사용자분들이 수익 발생형 그리고 채권을 담보로 하는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마켓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인기가 있는 프로토콜에 사실 그게 이제 계속 유망한 프로토콜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라거나 어떤 시장의 관심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특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알트코인 투자는 사실은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맞아요. 사실은 네.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봐야 될 지표도 데이터도 네. 너무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아직까지는 대부분은 이제 어떤 성과보다는 어떤 기대감이나 내러티브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지속되는지 여부들은 계속해서 꾸준히 네.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들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시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역시나 비트코인이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추세 전환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 자금이 최근에 한 4주 정도 아주 작은 폭으로 이제 유출이 있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순유입으로 돌아서면서 한 2주 정도까지 순유입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의 어떤 진입이라거나 어떤 유출입 측면에 있어서 뭔가 추세 전환이 있다고 보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인 게 마운트 곡스 상환. 네. 사실은 이게 상환이 아니고 상환 준비. 네, 상환 준비라고 해서 근데 이게 왜 조정이 됐냐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게 지갑에서 뭔가 이체가 있었구나 하면은 아무래도 셀럽 우려가 있다 보니 그쵸.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소폭 조정이 됐는데 어느 자산이든 이게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팩터는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는 뭐 시총 전망 부분 드렸던 거에 어떤 변경은 없고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기관 자금 유입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호재는 남아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은 어쨌든 불리시한데 단기적으로는 또 많은 조정들이 좀 네. 있을 수 있다. 이런 네. 정도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대선 관련된 기대감을 하는데 사실 요거는 또 오늘 기사가 전해진 것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유죄 판결을 네. 지금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크립토에 대한 친크립토 반크립토 구도에 의한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약간의 어떤 변화될 조짐들도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암호화폐가 좀 많이 어떤 변동성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크립토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물론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적어도 약간은 이전 대비해서
그래도 친화적인 입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는 거는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 재선에 성공을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보다는 그래도 좀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행보들이 약간은 달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다. 왜냐하면 21에 대해서도 이제 물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이 현재 모습에 FIT 21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어떤 규제 프레임워크는 열망하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이든의 어떤 가상자산 입장은 뭔가 100% 친화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바이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서 뭔가 상원 통과라거나 이런 변수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들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시경제 이슈들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장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어떤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기본적인 내용들, 개념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엔달러 환율에 대한 뉴스들이 시장에서 이제 곧잘 등장을 하는데 이 엔달러 환율이 시장에서 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엔화 약세, 뭐 강세에 의해서 무역이나 투자 같은 게 좀 영향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엔달러 환율이 어떤 금리와의 관계성 때문에 자꾸 이제 멘션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뭐 금리 인하 말씀 주셨는데 ECB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뭐 영향이 줄 수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유로화 대비 달러 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유동성 쪽에서도 영향을 일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랑 뭐 ECB 외에 어떤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이슈가 매크로적으로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결정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큰 영향이 안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적어도 이게 고려하는데 이들이 어떤 금리 결정에 고려 사항에 그러니까 말은 대놓고 하지 않겠지만 고려 사항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준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 뭐 물가 트렌드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 우리는 네. 고용이랑 물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고용 지표 그리고 뭐 경기 현황 그리고 물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번에 이제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할 텐데 선장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물가 좀 잡힐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점도표 때문에 올해 한 3번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환호했었지만 네. 또 이후에 뭔가 또 우려가 또 생기면서 자산 시장이 조금 주춤했었거든요. 네.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한데 물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금리 결정에 따라서 물가가 빨리 잡히지를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서 네. 이게 금리와 물가와의 어떤 관계성이 예전만큼 이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조금 핵심적인 요소로서 작용하는 그 부분들이 조금 좀 희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여전히 금리 결정에 중요한 건 물가와 고용 지표는 맞는데 이게 금리 결정에 따른 어떤 이제 물가의 안정화 네. 이런 거는 예전보다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어떤 거시경제적인 구조들도 많이 좀 변하고 있다라는 네. 걸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안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이제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뭐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 주셨듯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 법안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게 FIT 21이 관심을 받은 이유가 그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FTC랑 SEC의 관할을 좀 분명히 했다. 예컨대 어떤 탈중앙화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 SEC 관할로 가는 거고, 그리고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CFTC 관할로 간다. 그리고 이 SEC랑 CFTC에 등록해야 되는 법인들의 어떤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에는 아무래도 투자계약 형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상자산의 2차 시장 거래를 이제 용인해주는 어떤 절차라거나 단계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그대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리고 탈중앙화 테스트도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탈중앙화 테스트는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가상자산의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해당 자산을 발행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다음에 의결권도 컨트롤하지 않을 경우에 상품으로 분류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은 탈중앙화 트렌드를 저희가 이제 분석은 하고 있지만, 이걸 뭐 다 보기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좀 어렵겠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뭐 얼마나 사람들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자분들의 어떤 기여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노드는 어떻게 분산되어 그렇죠. 있고, 네. 이런 것도 사실 봐야 되는데, 그런 거를 휙 빼놓고 약간 주식처럼 발행자나 특수관계인이 20% 안 가지면 그 뭐 의결권 별로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탈중앙화에 대해서 약간 이게 적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지만 이제 맥켄리 의장 같은 경우는 이 탈중앙화 리스트로 테스팅을 하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정도는 충분히 상품으로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상원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파트너 변호사 분께서 미국 분인데, 이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FIT 21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생각보다 많이 FIT 21을 지지하긴 했지만 그렇죠. 네. 상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의 기대는 아무래도 SAB 1-1. 그러니까 SAB 1-1을 최근에 부결을 시켰잖아요. 네. 부결을 이제 용인을 해줬는데, 그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꼭 반드시 상원이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FIT 21을 오케이 해줄 거다,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고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이러한 의견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이런 FIT 21이 그대로 간다거나 아니면은 상원을 통과한다거나,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또 시장에서 의견들도 상원 통과가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의견들이 지금 더 많이 있는데, 네. 근데 이 법안에서 또 우리가 좀 의미심장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70%의 암호화폐는 뭐 상품으로 분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탈중앙화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70%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근거가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제가 탈중앙화 모니터링을 할 때 어떤 탈중앙화를 분석하는 작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어떤 자산에 대해서 그 탈중앙화 테스트에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가상자산의 발행자나 특수관계인을 도대체 어디까지 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도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예컨대 발행사나 아니면 발행사 말고도 어떤 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 팀도 있는데, 네. 그러면 발행사랑 프로젝트 팀이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발행만 하고 어떤 기여는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도 너무 많고, 네. 이 산업의 특성상 어떤 네. 구조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다 반영해서 지금 했다기보다는 뭔가 규제안을 빨리 이제 마련해야 된다라는 네, 부분들이 더 포커스가 네. 맞춰져 있다 보니까 뭔가 손을 봐야 될 건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네.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이야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유예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요즘에 금투세가 워낙에 또 네. 뜨거운 화두여가지고 같이 지금 가상자산 세금에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회자가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투자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혼란만 일어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2025년 1월 1일인가요? 이때로 이제 유예가 되긴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당이나 야당 입장이 다 다르고 여당 같은 경우는 과세 유예 찬성.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250만 원 한도거든요. 이걸 네. 5천만 원으로 우리 올리자. 그렇죠. 네. 과세는 찬성한다. 그러고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 과세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부터 뭔가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7월부터 이제 이용자 보호법이 보호법, 네. 시행이 되니까 아무래도 조속히 뭔가 과세에 대한 논의는 시작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여소야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도 중요하고 또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청원을 해가지고 이게 오케이가 돼서 국회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과연 이제 국회에서 이제 여소야대 같은 상황, 뭐 정치적인 어떤 인터레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답을 갖다 우리가 뭐 내릴 수 네. 있는 사안들은 아닌 건데 어떤 많은 기대감들이고 현재 아직까지는 그러면은 뭐 진척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좀 진척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서로의 의견들이 뭐 티키타카 하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이제 7월부터 이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또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간략하게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이고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용자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및 규제로 나눠볼 수 있는데 결국에 앞으로는 이게 시행이 되면 뭐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라거나 아니면은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규제를 좀 잘 지켜야 되고 불공정 거래 행위 잘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뭐 발행이라거나 아니면 공시 같은 부분은 시장 관련 법률 질서 제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규제 같은 경우는 추후에 마련될 예정이라서 발행이라던가 말씀드렸던 공시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규제가 확실히 뭐 정립된 건 없다. 아니다. 이제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사장님이랑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과 그리고 좀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 그리고 가격 전망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또 그냥 보내드리기 좀 서운하니까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더리움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비트코인 가격 만약에 이번 대세 상승장이 이제 과거처럼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 전망은 연말에 했던 거랑 똑같고요. 4조 변함없이. 5천억에서 5조 달러. 그러니까 그때로 계산을 해보면은 12만에서 13만 달러로 12에서 계속 13. 말씀을 드립니다. 12에서 13만 달러 정도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네, 갈 네. 수 있다. 그럼 이거 한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1억 5천에서 네. 한 1억 네, 6천 네. 정도 되는 네, 금액이라고 봐야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가상자산 이해하시거나 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에 모시고 또 심도 깊은 질문으로 또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센터장님 모시고 긴 시간 동안 깊은 인사이트들 나눠봤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